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은 지금 공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프레드가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금리가 아니라는 거죠. 금리가 뒤집어졌다는 얘기인데 미국채 10년물, 미국채 2년물을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미국채 2년물은 단기금리, 10년물은 장기금리라 표현을 해요. 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겠죠. 장기채가 더 높은 이자를 줘야 사람들이 당연히 이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만기가 짧은 게 이자가 더 높다? 그렇지 않겠죠. 은행에서도 가서 보면은 예금금리가 짧을수록 이율이 낮아지고 길수록 이율이 높아집니다. 이게 당연한 현상인데 이게 뒤집어졌을 때는 어떤 의미냐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채권 같은 경우는 10년물이면 장기금리인데 여러분 생각에 10년 뒤의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없겠죠. 10년물이라는 거는 앞으로 몇 년 뒤에 경기가 좋아질 거냐 나쁠 거냐에 대한 방향을 알려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거다, 나빠질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채권을 좀 사들이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경기가 침체되니까 어차피 주식에 투자했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지? 라고 했을 때 제일 안전한 데가 채권이겠죠. 그 중에서도 10년짜리 채권 얼마나 든든해요. 여기를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꾸 사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파는 사람은 적고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경기가 침체되면은 연준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있죠.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과거에 채권들은 금리가 높은 거를 적용해 줬기 때문에 굉장히 레어 아이템이 되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나쁠 거니까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러면 지금 채권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겠네. 이러면서 투자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미국채 2년물 같은 경우는 물가와 연동이 깊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우리도 채권에 투자를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 이자보다 물가가 더 높다? 그럼 누가 그걸 투자하고 있겠어요? 다른 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물가에 연동돼서 이율이 오르고 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미국채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차를 가지고 금리 스프레드라 그래요.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돼요. 마진이 안 나는 거예요. 역마진이 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금리 역전 현상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경기 전망은 점점 침체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면서 2년물이 더 위로 올라간다. 한마디로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역사적으로 이랬던 시기가 언제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0년도 다음에 1981년에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었고, 하루 만에 지수가 22% 빠졌던 블랙먼데이가 있었던 해가 있었어요. 그때가 1987년인데 그 해가 있었던 2년 뒤에 1989년 금리 역전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도 이때 새해부터 일본의 부동산이랑 증시가 폭락을 했었는데 그때 일본 증시도 떨어졌지만 미국 증시도 떨어졌었습니다. 이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닷컴 버블이 벌어졌던 2000년도에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고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던 게 2007년이었는데 이때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었죠.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벌어졌었던 게 2018년 1월부터 했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9년 8월에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벌어지면서 2020년에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를 가지고 뭐 그 해 또는 그 다음에 전후로 해서 어떤 증시에 큰 하락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증시에는 분명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3달 전에 미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물과 2년물 차가 0.9%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2월 달에 보니까 그 차가 0.6%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드니까 곧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속도대로라면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수치가 점점 0에 수렴할수록 투자자들의 불안이 점점 더 커질 거고 이제 뭐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뉴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건데요. 지금 세계 증시라던가 부동산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역사상 최고치를 찍은 시점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투자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할까? 아니야. 그래도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정이니까 지금이 저점이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들은 분명히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확 죽이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리 역전 현상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그냥 금리 역전 현상은 무조건 나쁜 거다, 증시가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또 다릅니다. 경기가 좋을 때 벌어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있고 경기가 나쁠 때 벌어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있어요. 뭐 이걸 좀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금리 상승기, 금리 하락기에도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1977년 이후에 딱 한 번 빼고는 보통 이제 경기 과열 국면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증시가 하락했었죠. 경기가 좋은데 왜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동차도요. 엑셀을 밟으면 차가 나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엑셀을 밟았는데 엑셀보다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차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이 시점에 경기 상승 속도보다 더 강력한 긴축을 때려버리면은 통화 정책을 반영하는 단기 금리가 경기를 반영하는 장기 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해 버리겠죠.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분위기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증시에서 두려워했었던 거고요. 연준이 올해 보니까 4번에서 5번 정도의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할 건데 한 번에 0.5%를 올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것도 안 통하면은 양적 긴축을 하겠다라는 어떤 비슷한 발언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와 이거 장난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양적 긴축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좀 쇼크가 클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동시에 할 건지 한 타임 끝나고 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어쨌든 투자자의 심리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통화 정책이 더 파워가 세게 되는 거죠. 경기 상승 속도보다.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강력한 매파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역전 현상의 속도로 상황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서 이 상승세에다가 힘을 실어주게 되면은 긴축도 세겠지만 경기 상승 속도도 더 세지면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게 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금리 인상이 더 많아진다라던가 그렇게 되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을 뭐 한 4번에서 5번을 생각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연준에서 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뭐 금리 인상을 한 2-3번 정도만 하겠다. 아니면 2번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양적 긴축도 올해 하려고 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뭐 내년 이후로 미루겠다. 이렇게 발언이 나오면은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사례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2019년에 나왔던 사례예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그게 이제 2019년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벌어졌었어요. 앞으로 장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뚝뚝 떨어집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도 세계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또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근데 이때는 또 재밌었던 게 증시가 오히려 S&P 500 지수로 봤을 때 5개월 동안 상승했어요. 8월 달에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그 뒤로 5개월 동안 상승하는 이벤트가 벌어졌었죠. 그래서 꼭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증시가 떨어지느냐?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경기 과열기니까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은 증시가 어떻게 하락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또 80년대, 90년대 때랑 2000년도 때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87년에는 3달간 하락했고요. 90년도에는 또 3달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닷컴 버블 터졌잖아요. 그때 이후로는 2년 동안 하락을 했고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벌어졌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1년 4개월 동안 하락을 하게 됩니다. 각자 이유는 다르겠지만 최근 20년 동안 경기 상승 국면에서 이 긴축을 하게 되면은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 때 1년에서 2년 정도의 긴 하락장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번에 정말 우리의 우려대로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긴축이 강하게 들어갔을 때는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약세장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벌써 S&P 500 지수가 2달째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1년 이상의 또 어두운 시기가 오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금리 역전 현상이 온 건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때는 우리가 잘 방어를 해야 돼요. 대형주들 투자보다는 스몰캡, 소형주들이 좀 더 날 수 있고요. 경기 방어주들이 좀 더 날 수 있고, 내수주들이 좀 더 낫고요. 인플레에 좀 강력한 주식들도 훨씬 낫고요. 배당주들도 나름대로 방어력이 좀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을 통해서 수비수 위주로 편성을 해야지만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내가 막 기술주, 성장주, 막 공격성이 강한 주식들 위주로 배치를 했다가는 크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알아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악재들을 미리 계산해 보는 거는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편성했고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때 또 너무 악재만 보지 마시고 상승의 이유들 그리고 악재의 이유들을 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맞춰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거를 투자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무조건 이것만 사서 이거로 돈 벌 거야 이런 생각에 좀 갇히지 말고 생각을 좀 열어두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